제101회 전산회계 1급 특별 이론시험 1번 문제.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회계상 거래가 뭐죠? 회계상 거래,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기면 회계상 거래라고 하죠. 자, 1번 보기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네, 구두로 합의하였다. 말만 맞추었다 라는 것이죠. 그쵸? 회사 입장에서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기지 않았어요. 자, 1번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고요. 자, 2번 보기. 종업원의 급여를 100만원 인상하는 것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약만 했을 뿐이죠. 아직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기지 않았죠. 그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한 달 뒤에 월급을 줄 때 그때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기겠죠. 계약이라는 그 자체는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3번 보기. 네, 3번 보기가 회계상 거래겠네요. 상품 1000만원을 구입을 하고 상품이 생겨났죠.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가 되었죠.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기면 우리가 분계장에다 분계를 해줄 수가 있었죠. 분계를 해볼까요? 3번 보기. 상품 1000만원을 구입하였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상품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상품 1000만원짜리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다가 기록하죠.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가 되었죠.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에 현금 1000만원 이렇게 분계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그쵸? 회계상 거래가 발생했으니까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겼으니까 분계장에다 분계를 할 수가 있었죠. 그쵸? 4번 보기는요. 거래처로부터 상품 500만원을 주문을 받았다. 주문만 했을 뿐, 전화통화만 했을 뿐 아직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기지 않았어요. 됐나요? 자,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1번의 정답은 3번. 회계상 거래가 뭐죠?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긴 것인데 1번 보기는 구두로 합의하였다. 이만 맞춘 거죠. 그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약이란 그 자체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그쵸? 주문을 받았다. 주문이라는 그 자체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그쵸?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제101회 전산회계 1급 특별 이론시험 2번 문제.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이라는 범주가 있었고요. 현금성 자산이라는 게 있었어요. 현금과 같은 성질의 자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현금에는 뭐가 들어가죠? 통화하고 통화대용증권이 있었죠. 통화는 지폐하고 동전, 주화를 통화라고 했었죠. 그쵸? 그 다음에 통화대용증권은 뭐였어요? 종이 쪼가리인데 지폐하고 동전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었죠. 수표. 네, 수표.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를 받으면 무조건 현금이었죠. 그리고 통화대용증권, 배당금 지급 통지표. 그렇죠? 배당금 지급 통지표도 현금의 범주 안에 속하죠. 그리고 우편 환증서. 무슨 환 하면은 통화대용증권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1번, 2번, 4번 같은 경우는 통화대용증권에 속해가지고 현금의 범주 안에 들어가겠네요. 됐나요?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수입인지하고 우표는 현금이 아니에요. 현금성 자산은 뭐죠?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요구불 예금도 있었죠. 사실상 요구불 예금, 요구하면 거부할 수 없는 통장들 현금의 범주 안에 속하겠죠. 그렇죠? 네, 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수입인지하고 우표는 현금이 아닙니다. 제101회 전산회계 1급 특별 이론시험 3번 문제.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고자산인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이죠. 그렇죠?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 선입선출법에 대해서 나왔네요. 선입선출법 뭐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려나간다는 가정이죠. 먼저 입고된 재고자산 구입액이 매출 원가로 기록된다. 판매가 되면 매출 원가로 가게 되죠. 수익과 비용이 적절히 다시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잘 생각해 보세요. 물가가 상승하고 있대요. 200원짜리, 300원짜리, 400원짜리. 계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대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려 나가니까 처음에 사온 가격이 팔려 나가겠죠. 옛날에 가격이. 그쵸? 그리고 최근에 사온 가격이 남아 있겠네요. 그쵸? 그리고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적절하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판매된 가격은 최근 가격일 거 아니에요. 근데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려 나가니까 옛날 가격이 매출 원가 쪽으로 쏙 들어가겠네. 그러니까 매출액은 최근 가격,
그리고 매출원가는 옛날의 가격이니까 수익 비용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 말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네요. 자, 2번 보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라고 했는데, 평가 손실 뭐였죠? 기말에 12월 30일 날 창고에 갔더니 그 재고가 가격이 하락한 거죠. 단가가 하락했을 때를 평가 손실이라고 하죠. 평가 손실은요,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네, 판매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뭐예요? 감모 손실. 감모 손실은 수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다시 평가 손실은 가격이 줄어들었다. 감모 손실은 수량이 줄어들었다. 수량이 줄어들면 12월 30일 창고에 가봤더니 수량이 줄어들었으면 모두 원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매출원가에 가산한다고 되는데 저 말이 틀렸죠. 그렇죠? 가격의 하락은 판매된 것으로 보고요. 수량이 줄어든 것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정상 감모 손실이 있고요. 정상 감모 손실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비정상 감모 손실이라는 게 있죠. 비정상 감모 손실이라는 게 있죠. 감모 손실.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죠. 정상 감모 손실은 요거는 매출원가에 가산하죠. 요건 매출 원가에다가 집어넣고요. 판매된 것으로 가정을 하고요. 비정상 감모 손실, 없어진 거 있잖아요. 도난 당한 거 있잖아요. 요건 어떻게 해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죠. 그렇죠?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3번 보기가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네,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후입선출법은요,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려나간다는 가정이죠. 일반적인 물량의 흐름과는 반대이다. 판매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먼저 사온 걸 먼저 판매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판매할 것인데 이런 경우는 없죠. 그렇죠? 물량의 흐름과는 반대겠죠. 그렇죠? 네,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제101회 전산회계 1급 특별 이론시험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이다.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형태가 있는 것이에요. 가치가 감소가 되었다. 그걸 감가상각이라고 하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기억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인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정액법이 있었고요. 정률법도 있었고요. 연수학기법이 있었고 생산량 비례법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중체감법도 있긴 있어요. 예. 근데 정률법이 없는데요. 정률법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체감전액법.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정률법이 있어요. 요 안에. 그리고 이중체감법이 있는 교재도 있고 시중에 표현이 되어 있는 교재도 있고 없는 교재도 있는데 이중체감법도 여기 안에 들어가요. 이중체감법이라는 것도 여기 안에 들어가요. 여하튼 그걸 묻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기억은요, 기억을 찾아야 되는데, 기억은 자산의 예상 조업도. 여러분들 원가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조업도는 뭐라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생산량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혹은 예상 생산량에 근거해서 생산량에 근거해가지고 뭔가 가치를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뭘까요? 생산량 비례법이겠죠. 생산량 비례법을 못 푼다 하더라도, 그쵸? 찍어낼 수 있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생산량 비례법이 됩니다. 자, 101회 전산회계 1급 특별 이론시험 5번 문제. 단기 중 새로 취득한 건물과 관련해서 지출된 비용은 다음과 같다. 건물의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 취득 원가를 구하라고 했네요.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들, 부대 비용들 가산하라고 했었죠. 취득 원가 어떻게 구하죠? 매입가액에다가 구입한 가격에다가 요거네. 구입한 가격에다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들. 취득하는 과정에서 중개수수료가 들어갔대요. 중개수수료가 싫었으면 안 샀을 거 아니에요. 그쵸?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원가, 취득 원가에 가산하겠죠. 건물의 취득세도 마찬가지겠죠. 취득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세금이 싫었으면 아예 안 샀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원가, 부대비용, 가산을 하게 되겠죠. 건물 관리비는 어떻게 생각해요? 건물 관리비는 언제 내죠? 취득이 다 끝난 이후에 관리에 대한 비용을 내죠. 그렇죠? 이건 취득 이후의 지출이네.
재산세 마찬가지죠. 이거 보유세잖아요.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이건 취득하는 과정이 아니죠. 건물 보험료 마찬가지죠. 취득하는 과정이 아니죠. 그렇죠? 네, 보험료, 화재보험 같은 거 들잖아요. 건물을 취득한 다음에 보험을 들겠죠. 그렇죠?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대비용, 중개수수료, 그리고 취득세 더해 주시면 되겠네요.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돼요? 취득원가는 취득하는 가액에다가 물건값, 건물 가격 얼마? 3억 원. 그리고 부대비용을 계산하죠. 부대비용.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부대비용. 비용을 어떻게 했어요? 가산하죠. 더해주죠. 그쵸? 그래서 저거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제101회 전산회계 1급 특별 이론시험 6번 문제. 다음 중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채가 뭐죠? 빚이죠. 그렇죠. 빚. 그런데 그러면 안 되지. 전산회계 1급 수준인데. 빚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부채는 빚. 부채는 빚이라고 표현하고, 빚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제 채무라는 표현을 쓰죠. 갚아야 되는 의무라고 하죠. 갚아야 되는 의무. 자, 1번 보기. 옳지 않은 거 고르래요. 1번 보기.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일반적인 상거래가 뭐죠? 자,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 상인의 거래. 일반적인 상거래. 판매용 물건을 사와서. 상기업이라면 상품을 사와서. 판매용 물건인 상품을 사와서 요걸 그대로 판매하는 거죠. 요걸 구입한 다음에 요걸 판매하는 걸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하죠. 그쵸? 제조기업이라면 원재료를 사오고요. 원재료, 부품. 그 다음에 뚝딱뚝딱 만들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제공품이라고 하죠. 제공품. 뚝딱뚝딱 만드는 중간 과정을 거쳐서 제조가 완성된 물건인 제품을 만들게 되죠. 네. 이게 뭐예요?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죠. 재고자산 쪽이고 요걸 판매하는 게 일반적인 회사의 일반적인 상거래죠. 그렇죠? 상인의 거래죠. 그렇죠? 여기서 발생한 외상대금은 외상매입금으로 표시한다. 외상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생겼다. 외상매입금이라는 단어를 쓰네요. 그러니까 상품을 구입할 때, 원재료, 부품을 구입할 때, 요때 쓰는 단어죠. 그렇죠? 외상매입금. 외상금액을 지급할 의무겠네요. 맞는 표현이네요. 자, 2번 보기. 선수금 뭐죠? 먼저 받은 금액. 이러시면 안 되죠. 먼저 받았으니까, 계약금을 먼저 받았으니까 물건을 줄 의무가 생겼죠.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생겼죠. 그렇죠? 미리 받은 금액이다. 뭐 별거 아니네. 선수금. 부채 맞죠? 자, 미지급금은요, 언제 쓰는 거예요? 미지급금. 선수금 했고요. 미지급금은 언제 쓰는 겁니까?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죠. 그렇죠? 외상매입금하고 미지급금 둘 다 뭐예요? 외상금액을 지급할 의무인데, 미지급금은 언제 쓰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 대해서 쓰는 거죠. 일반적인 상거래에 대해서 쓰는 건 뭐예요? 외상매입금이고요. 미지급금은 왜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 상품 구입한 거, 원재료 구입한 게 아닌 것들에 대해서 쓰는 것이죠. 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군요. 4번 보기는요,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1년을 기준으로 나누죠.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 유동부채, 1년 이후에 갚아야 될 돈,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맞는 표현이겠죠. 됐나요? 외상매입금은 언제 쓰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거래일 때, 상품을 구입했을 때, 원재료를 구입했을 때 쓰는 단어라고요. 외상금액을 지급할 의무, 갚아야 될 돈이죠. 미지급금은 언제 쓰는 거예요? 상품, 원재료,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닐 때 쓰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 대해서 쓰는 것이에요. 자, 101회 전산회계 1급 특별 이론시험 7번 문제. 다음 중 영업 외 손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영업과 관련 없는 손실과 이익이래요.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찾아주시면 되겠네.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딱 봐도 보인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요거는 미실현 손익이죠. 그렇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쪽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것들은 영업과 관련이 없죠. 그렇죠? 채무 면제 이익은 뭐였어요? 갚아야 될 돈이 있었는데 갚지 말래요. 게이드, 채무 면제 이익, 영업과 관련이 없죠. 그쵸? 요거 영업 외 수익, 영업 외 수익 카테고리 안에 속하죠. 그쵸? 그리고 요거 실현 손익 맞죠? 그쵸? 네, 실현된 손익입니다.
목표를 이루었죠. 그렇죠? 요거는 어디에? 손익계산서에 계산이 되죠. 그렇죠? 기부금요. 네, 기부금은 영업과 관련이 없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영업 외 비용 카테고리 안에 속하네요. 그렇죠? 목표를 이루었죠. 썼잖아요. 네, 실현이라서 손익계산서 항목에 영업의 비용 쪽에 카테고리 안에 속하게 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요. 매도 가능 증권이 뭐죠?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산 것이죠.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샀는데 아직 평가를 했어요. 아직 팔지 않았어요. 12월 30일 날. 그거에 대한 이익인데 이건 미실현이죠. 그렇죠? 요거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이라는 항목에 들어가죠. 이거는 실현되지 않았죠. 목표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팔지 않았으니까. 그쵸? 장기 투자 목적인데. 네, 미실현 손익이라서 재무상태표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 항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뭐예요? 토지, 건물 이런 것들 샀는데, 사용 목적으로 샀는데 이걸 처분한 거죠. 처분에 대해서 이익이 생겼네요. 요거 실현된 거네. 요거는 영업과 관련이 없죠. 영업 외 수익 카테고리 안에 속하고요. 요거 목표를 이루었죠. 물건 팔았으니까. 그렇죠? 실현됐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항목 쪽 안에 들어가죠. 영업의 수익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상 여러분들 문제 많이 보시면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답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예, 저건 미실현됐기 때문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익 항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1회 전산회계 1급 특별 이론시험 8번 문제. 다음은 자본의 분류 항목 중 나머지 색과 성격이 다른 계정 과목을 고르세요. 하나가 왕따래요. 자본의 분류 항목? 이거 자본 쪽이구나, 내용이. 볼까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서, 주주와의 거래 뭐죠? 자본 거래를 통해서. 요거 세 가지는 뭐예요? 자본 거래. 자본 거래가 뭐죠? 회사하고 주주하고 거래를 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익이 생긴 거죠. 플러스 되는 항목들. 자본 거래에 대해서 플러스 되는 항목이죠. 이걸 뭐라고 하죠? 자본 잉여금 카테고리 안에다가 집어넣잖아요. 자본 잉여금 카테고리 안에 저 단어들이 있네요. 자기 주식 처분이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사왔는데 자기 주식을 처분해서 이익이 생겼어요. 플러스 되는 항목이죠.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을 발행을 했는데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서 플러스 되는 항목이죠. 초과금 플러스 되는 항목. 그리고 감자 차익, 소각을 했는데 주식을 찢어버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익이 생겼대요. 플러스 되는 항목이죠. 이건 자본 잉여금 카테고리 안에 속하게 되죠.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이 될 것인데, 8번의 정답은 4번이 될 것인데, 이익준비금은 어디에 속합니까? 이거 카테고리가, 네, 손익거래들 중에서, 뭔 소리야? 이익잉여금 카테고리 안에 속해요. 이익잉여금 카테고리 안에 속하고요. 거기에 이익준비금이 있을 겁니다. 현금 배당의 10%를 이익준비금에 적립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있었습니다. 따라서 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1회 전산회계 1급 특별 이론시험 9번 문제.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개별원가 계산제도, 개별원가 계산제도하고 종합원가 계산제도 비교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개별원가 계산은 어떻게 해? 다품종 소량 생산이었죠. 키워드가 다품종 소량 생산, 주문 생산에 적합하다. 맞는 표현이죠? 키워드, 주문, 여러 가지 품종을 조금씩 생산하는 방식. 장인이 한 땀 한 땀 생산하는 방식의 그런 업종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식이었죠. 그리고 개별 원가 계산은 개별 제품별로 하죠. A라는 제품, B라는 제품, C라는 제품. 개별 제품별로 하게 되죠. 그렇죠? 2번 보기 보시면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요. 실제 금액을 써야 되겠죠.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그리고 정상 원가 계산은 정상이 예정이에요. 예상치를 해가지고 하겠죠. 요건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이 아니죠. 실제 금액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정상 원가 계산은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은 예정 배부액을 사용해서 계산한다. 그러면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의 정답 2번. 자, 그리고 3번 보기 이해되세요? 이거 잘 나오는데. 개별원가 계산 제도는요, 제조간접비 배부가 핵심적이죠. 그쵸? 왜 그러냐면, 추적이 불가능하잖아요. 간접. 추적이 가능한 거 직접비, 추적이 불가능한 거 간접비잖아요. 간접비에 대해서 추적이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 배분을 해줬어야 되잖아요. 배부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맞는 표현입니다. 4번 보기 제품별로 손익 분석 및 계산이 용이하다. 예, 그쵸. 개별 원가 계산이잖아요. 말 그대로 개별 제품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손익 분석 그리고 계산이 용이하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제101회 전산회계 1급 특별 이론시험 10번 문제. 다음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가공원가는 얼마인가? 가공원가가 나왔어요. 기억나세요? 가공원가. 전환원가라고도 하죠. 그쵸? 가공원가는 뭐라고도 해요? 전환원가라고도 하죠. 똑같은 말이죠. 전환원가. 전환원가. 그리고 가공원가는 둘째 직접 노무이야. 둘째 직접 노무이야. 셋째 제조 간접비를 합친 것을 가공원가라고 하죠. 됐나요? 첫째 직접 재료비. 둘째 직접 노무비, 셋째 제조 간접비는 뭐예요? 제조 간접비는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가 아닌 공장에서 발생하는 것들. 그쵸? 이거 다 셋째죠? 다 셋째. 셋째 제조 간접비, 셋째 제조 간접비, 셋째 제조 간접비. 원래 제조 간접비 정의가 그렇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가 아닌 공장에서 발생하는 것들. 됐어요? 그래서 둘째하고 셋째를 더해 주시면 되겠죠. 둘째 직접 노무비 100만원, 그리고 셋째 제조간접비 30만원, 30만원, 30만원 더해 주시면 되겠네. 됐나요?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네, 정답은 3번이 되겠군요. 190만원이 되겠군요. 잠깐 정리를 하자면, 자, 가공원가 했죠?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기초원가. 기초원가라는 게 있었죠. 요거 똑같은 말이 있었죠? 네, 기본원가라고도 하고요. 기본원가라고도 하고요. 요거는 뭐죠?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직접 재료비하고, 둘째 직접 노무비를 합치면 기초원가, 기본원가라고 했었죠. 그쵸? 자, 101회 전산회계 1급 특별 이론시험 11번 문제. 다음은 원가 행태를 조업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이다.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가 나왔군요.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가 뭐죠? 조업도에 따라서. 조업도 생산량에 따라서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양이 변동이 되면 변동원가. 모양이 고정돼 있으면 고정원가라고 했었죠. 그래프와 원가 종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물어봤네요. 자, 1번은 맞나요? 가로축이 뭐예요? 조업도죠. 생산량. 그쵸? 세로축은 총 원가네요. 세로축 꼭 잘 보세요. 가로축하고 세로축. 자,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늘어나더라도, 변동원가는 어떻게 돼요? 변동원가는. 변동해야죠? 변동해야 되는데, 이건 고정되어 있는 거죠. 이거 고정원가 그래프네. 되세요? 1번은 틀린 그래프네요. 자, 2번은요, 고정원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업도, 가로축이 조업도고요. 세로축이 뭐예요? 한 개당 원가, 단위당 원가죠. 그쵸? 한 단위당 원가. 고정원가는 어떻게 됐어요?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됐어요? 단위당 고정원가는 감소를 하죠. 그쵸? 네, 2번이 맞는 표현이네요. 그쵸? 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됐나요? 자, 3번 보기 볼게요. 3번 보기, 4번 보기가 틀렸다는 것이죠. 그쵸? 3번 보기, 4번 보기가 틀렸다는 것인데. 요거는 무슨 그래프죠? 이건 무슨 그래프? 조업도 있고, 총원가 있고. 이건 변동원가네. 그쵸?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변동이 되는 원가. 이거 변동원가죠? 변동원가 그래프예요. 그래서 3번은 틀린 것이죠. 4번은요? 계단처럼 생겼죠? 그쵸? 계단원가겠죠. 계단 원가를 뭐라고 했어요? 준 고정 원가라고 했었죠. 그쵸? 틀린 것이네. 자, 정리 좀 해볼까요? 그래프 정리 좀 해볼게요. 여기다가 정리 좀 해볼게요. 변동원가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변동원가 그래프.
여기 변동원가, 변동원가. 변동원가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프가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됐어요? 총원가가 증가를 하겠죠. 변동이 되겠죠. 이 그래프가 있고, 고정원가 그래프는 어떻게 됐어요? 고정원가 그래프는 어떻게 됐나요?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나더라도, 생산량이 늘어나든 생산량이 줄어들든 총원가가 일정하면, 총원가가 일정하면 고정원가였죠. 그렇죠? 됐습니까? 여기 변동원가 그래프고요. 이게 고정원가에 대한 그래프죠. 그렇죠? 단위당 원가는 어떻게 됐어요? 조금 한 개당 원가. 단위당 변동원가는 어떻게 했어요? 일정했죠. 그렇죠? 일정했어요. 단위당 변동원가는 일정했죠. 단위당 고정원가는 어떻게 됐어요?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단위당 고정원가는 감소를 했죠. 그렇죠? 생산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어떻게 했어요? 단위당 고정원가는 증가했죠. 그렇죠? 요런 표현들. 자, 변동원가하고 고정원가 그래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자, 그리고 준 고정원가도 있고 준 변동원가도 있죠. 요거는 뭐예요? 준 고정원가, 준 변동원가. 먼저 준 변동원가 그래프는 어떻게 되나요? 준 변동원가는 뭐였죠? 요거 변동원가 그래프하고 고정원가 그래프를 합쳐놓은 그래프죠. 그죠? 혼합원가라고 했잖아요. 생산량이 없더라도 일정한 금액이 발생을 하죠. 그죠? 일정한 금액을 발생을 하고요.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변동이 되는 그래프. 이게 준변동 원가에 대한 그래프죠. 그죠? 이걸 뭐라고도 표현했어요? 준변동 원가를 요거하고 요거를 합쳐진 그래프다라고 해가지고 혼합원가라고도 했었죠. 혼합원가라고도 했었죠. 그리고 준고정원가 그래프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생겼죠. 준고정원가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나요? 계단처럼 생겼죠. 계단 이렇게 생겼었죠. 그쵸? 일정 범위 안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총 원가가 일정하죠. 그렇죠? 근데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점프하는 원가를 준고정 원가라고 했었고, 계단처럼 모여서 뭐라고 해요? 계단 원가라고도 표현을 하죠. 계단 원가. 자, 101회 전산회계 1급 특별 이론시험 12번 문제. 다음 중 원가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원가 배분 왜 하죠? 추적이 불가능한 제조간접비 있잖아요. 그거를 인과관계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틀린 것은, 자, 원가 배분 기준에는 인과관계 기준이 있고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죠. 수혜 기준도 있고요. 부담 능력 기준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우리는 인과관계 기준이 짱이라고 했어요. 여하튼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2번 보기 보시면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분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죠.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분하는 방법에는 직접 배분법이 있고요. 단계 배분법이 있고요. 그리고 상호 배분법이 있죠. 그렇죠? 직접 배분법이 제일 간단했죠. 그렇죠? 근데 보조 부분 간의 관계를 인식하지 않죠. 그렇죠? 단계 배분법은요, 일부 고려하죠. 우선순위를 정해줬었죠. 그렇죠? 상호 배분법은요, 보조 부분 간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이라서 계산하기 굉장히 까다롭고요. 복잡하고요. 어렵죠. 그렇죠? 정확하긴 하지만. 상호 배분법이 계산이 단순하지만 여기 틀렸죠. 그렇죠? 여기 틀렸어요.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건 직접 배분법에 대한 내용이네. 상호 배분법은 어떻게 되죠?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정확하죠, 사실상. 왜? 보조 부분 간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잖아요. 네, 1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군요. 4번 보기는요, 수개의 부분이 공동으로 사용 중인 기계장치 감가상각기가 있대요. 기계장치를 사용 소비한 게 있는데요. 여러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대요. 이걸 어떻게 배부할 것인가? 합리적인 배부 기준은 기계의 가치 감소분이니까 기계 사용 시간이다. 맞는 표현이겠죠. 가장 인과관계가 높죠. 그렇죠? 네, 1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군요. 자, 101회 전산회계 1급 특별 이론시험 13번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화는 뭐죠?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죠.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맞는 표현이죠. 용역은요, 서비스였죠. 재화 이외에, 물건 이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 서비스, 그 밖에 행위를 말한다. 맞는 표현이겠죠. 자, 사업자의 정의가 나와 있네요. 사업자가 뭐죠?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상관이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였죠. 그렇죠? 사업자는 사업상 영리 목적으로만, 요게 틀렸죠. 그렇죠? 영리 목적이든 영리 목적이 아니든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일반 과세자는 간이 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과세 사업자가 있고요. 과세 사업자. 그리고 면세 사업자가 있죠. 그렇죠? 면세 사업자. 자,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과세 사업자 뭐예요? 세금이 부과되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장님들을 과세 사업자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면세 사업자는요, 세금이 면제되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장님을 면세 사업자라고 하죠. 세금이 면제되는 물건을 판매하니까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되세요? 과세 사업자는요, 세금이 부과되는, 세금이 붙이는 물건을 판매하기 때문에 요거는 계산 구조가 있죠. 그리고 과세 사업자는 두 가지로 나눠졌었죠. 그렇죠? 영세한 사업자인 간이과세자가 있고요. 간이과세자. 그리고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있죠. 일반과세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시험에서는 뭐가 제일 잘 나왔어요? 간이과세자의 정의가 제일 잘 나왔었죠. 그렇죠? 간이과세자의 정의가 어떻게 돼요?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달하는 자. 이게 간이과세자의 정의였죠. 그렇죠? 자,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 영세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맞는 표현이죠. 그렇죠? 제101회 전산회계 1급 특별 이론시험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금계산서. 자,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을 해주죠? 공급하는 사람이 발행을 해주죠. 두 장을 끊어서 한 장은 자기가 갖고 한 장은 공급받는 자한테 교부하는 것이죠. 거래 징수를 했다는 증명 서류겠죠. 1번 보기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발급한다. 네,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10% 과세를 하는데 수입세금계산서는 누가 끊어주죠? 세관장이 끊어줬잖아요. 맞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2번 판매자가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맞죠? 판매하는 사람이 세금계산서 두 장을 끊어주죠. 근데 특례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요런 게 있다라고 하네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특례에 따라서 구입하는 사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함부로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는 원칙이 뭐예요? 판매하는 사람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줍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야지, 구입하는 사람 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잖아요. 그럼 세금계산서를 무조건 받아야 되겠네요.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주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무서에 꼰지를 수 있겠죠. 일러 바칠 수가 있겠죠. 세무서에 일러 바쳐가지고 네가 발행을 해라. 뭐 이런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함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 원칙인 판매자가 발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기입니다. 3번 보기.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된다. 예, 그쵸. 물건을 넘겨줄 때 공급한 시기에 발급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공급 시기 많이 봤어요. 그렇죠? 원래 원칙은 뭐예요? 재화의 공급 시기는 인도되는 때,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그리고 여러 가지 특례 사항들이 있었잖아요. 장기 알파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리고 무인자동 판매기는 현금을 꺼내가는데, 현금을 인취하는 때, 또 뭐 있었죠? 선적에 대해서는 선적일? 수출에 대해서는 선적일이었죠. 선적일. 뭐, 이런 것들 배운 적이 있었을 겁니다. 공급한 시기에 발급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공급 시기 이전 특례도 있었죠.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언제? 공급한 시기에 발급해야 되고요. 선세금계산서라고 해가지고 특례라는 것도 있었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아야 된다.
세금 계산서 그리고 공급 시기 후 특례도 있었죠. 그쵸? 월 합계 세금 계산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쵸? 자, 3번 보기 맞는 표현이에요. 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이거 당황스럽죠?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수탁자하고 위탁자의 개념을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위탁자가 있어요. 위탁자가 뭐예요? 위탁자. 물건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사람을 위탁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있습니다. 수탁자는 뭐예요? 물건을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사람한테 부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수탁자라고 하죠. 그쵸? 요거를 제3자에게, 제3자 소비자한테 물건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제일 잘 파는 사람이 있었대요. 위탁자가 부탁을 하는 거죠. 물건 좀 팔아주세요. 우리 회사 물건 좀 팔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위탁자의 물건을 잠시 여기다 맡깁니다. 물론 소유권은 위탁자입니다. 물건이 여기 왔을 뿐이죠. 그렇죠? 그러면 수탁자가 물건을 잘 파니까 얘를 대신해서 팔아주겠죠. 그렇죠? 자, 제3자한테 판매를 하는데 물건의 이동은 이렇게 되죠. 그렇죠? 물건의 이동은 이렇게 되는데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부탁한 사람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 물건은 위탁자의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위탁자가 제3자한테 물건을 판매한 것이죠. 그렇죠? 여기를 거쳐갔을 뿐. 그렇죠?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 게 아니라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 돼요. 됐나요?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요건 경우죠. 수탁자가 물건을 인도를 할 때에는 수탁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게 아니라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 되겠죠. 실질은 뭐예요? 실질은 위탁자가 물건을 판매한 거죠. 그렇죠?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서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101회 전산세계 1급 특별 이론시험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출 시 수출에 대해서 0% 세금을 적용하죠. 영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요? 왜요? 근본적인 문제를 물어봤군요. 수출에 대해서 0% 세금 적용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왜요? 소비재고 과세 원칙이죠? 네, 정답은 4번이겠죠. 소비재고 과세 원칙이 뭐예요? 소비하는 나라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수출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0% 세금 적용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우리나라로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10% 과세를 하게 되죠. 네, 1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